우리가 죄인이다, 아들아가.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도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마디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불과 몇 주 전 새벽 4시 반, 시장 골목 안쪽 낡은 국밥집의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 약 드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새벽 4시 반, 시장 골목 안쪽 깊숙이 박힌 국밥집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간판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채 처마 밑에 매달린 낡은 홍등만이 바람에 흔들리며 붉은 그림자를 골목 바닥에 흘려놓았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리어카 하나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 빈 국그릇 몇 개가 포개진 채 새벽 이슬을 막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았다는 것이 그 리어카 하나만 봐도 짐작이 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임도윤은 구급대원 점퍼를 벗지도 않은 채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 삐걱. 세 번째 계단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가 나기 직전에 몸무게를 오른쪽으로 살짝 옮기는 법을 익힌 지 오래였습니다. 습관이 된 동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만 쓸 수 있는, 이 집에서만 통하는 습관. 방문을 열자 쉰 냄새와 한약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이옥순 할머니는 이불을 걷어찬 채 장판 바닥에 한쪽 다리를 내놓고 누워 있었습니다. 입은 살짝 벌려져 있었고 새벽빛이 스며드는 창문 너머로 할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등 위에 붉어진 핏줄이 지도처럼 얽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평생 국소틀 저은 사람의 것처럼 두껍고 거칠었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걷어 올려 할머니의 다리를 덮어드렸습니다. 발이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으로 잠시 비벼들이다가 협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침 약이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물을 올렸습니다. 이 집 부엌은 좁았습니다. 한 사람이 서면 꽉 찰 만한 크기였고 냄비 손잡이가 벽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각도를 잘 맞춰야 했습니다. 선반 위에는 오래된 양은 냄비들이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그 옆에 고춧가루통, 된장 단지, 이름 모를 약재 봉지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자석으로 붙여놓은 메모지들이 여러 장 있었는데 할머니가 잊지 않으려고 스스로 써둔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이 야간 근무 월수금, 혈압약 아침, 저녁, 가스 잠갔나 꼭 확인.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메모지들을 보며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치매는 작년 봄부터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국에 소금을 2번 넣는다거나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방에 들어간다거나 그러다 지난 겨울에는 한밤중에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 앞치마 바람으로 서 계신 걸 이웃 아주머니가 발견해 연락을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달려가 보니
할머니는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묻자 할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데리러 가야지. 학교 끝날 시간 됐어. 그때 도윤의 나이는 32이었습니다. 물이 끓자 도윤은 냄비에 쌀을 한 줌 넣었습니다. 죽을 끓일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에 식욕이 없으실 때면 늘 이렇게 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도윤에게 해주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쌀을 충분히 불린 다음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뚜껑을 반쯤 열어둔 채 약불에 오래 두는 것. 급하게 끓이면 맛이 달라진다고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면 죽이 아니라 그냥 묽은 밥이 된다고. 도윤은 그 말이 요리 이야기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요즘 들어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는 냄비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선 좌판을 펼치는 할아버지, 두부 리어카를 끌고 오는 아저씨, 어묵 국물을 올리며 연기를 피워 올리는 분식집 아주머니. 이 골목은 도윤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풍경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릴 수 있는 풍경, 냄새만 맡아도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장소.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윤은 이 풍경이 언제부터인가 가끔씩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날에는 골목 끝에 서서 이 시장 전체를 바라보다 보면 자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처럼, 어딘가에서 흘러온 사람처럼. 그 감각이 떠오를 때마다 도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죽이 완성될 무렵 할머니가 부엌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였고 눈이 아직 덜 떠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도윤은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일어났는데도 밥을 먹었냐고 도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죽 끓였어요. 앉으세요. 할머니는 낮은 밥상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도윤은 죽을 사기 대접에 담아 앞에 놓고 약봉지를 뜯어 물 한 컵과 함께 옆에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죽 한 술을 뜨더니 멍하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조금 쌀쌀해요. 벚꽃은? 도윤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골목 끝 전봇대 옆에 서 있는 벚나무가 보였습니다. 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리어카 위에, 좌판 위에, 골목 바닥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고 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먼 곳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벚꽃이 지면. 할머니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도윤은 기다렸습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수저를 들어 죽을 천천히 떴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시선을 거뒀습니다. 언젠가부터 할머니에게는 말하다 멈추는 문장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장들이 어디서 끊기는지,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할머니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기억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인지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구급 무전기가 점퍼 주머니 속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도윤은 죽 한 그릇을 다 드실 수 있도록 할머니 앞에 물컵을 다시 채워드리고
문 옆에 걸린 구급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삐걱거리는 세 번째 계단을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그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한번 들었다가 내리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이 잠시 가슴 위에 얹히는 것을. 골목 바닥에는 벚꽃잎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꽃잎들이 도윤의 발 앞에 쌓였다가 다시 흩어졌습니다. 무전이 끊기자마자 도윤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고진호 자택, 70대 남성 의식 불명. 보호자 신고. 현재 호흡은 있으나 반응 없음. 교신이 끝나기도 전에 구급차 바퀴가 시장 골목 바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새벽 5시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사이렌 소리는 빈 도시 위로 날카롭게 퍼져나갔습니다.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머릿속으로 경로를 짜고 있었습니다. 대치동이면 이 시간에 한강 다리를 타는 게 빨랐습니다. 신호등 몇 개, 좌회전 2번, 그리고 골목 진입. 조수석에는 동료 구급대원 최기범이 장갑을 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고진호? 그 고진호요? 그룹 회장?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도착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자택이라고 했지만 골목 어귀에서부터 풍경이 달랐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담벼락 위에 2개씩 박혀 있었고 철제 대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서나 집사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빨리요. 도윤은 가방을 들고 뛰었습니다. 대리석 현관을 지나 복도를 꺾어 들어가자 넓은 거실이 나왔습니다. 고진호 회장은 거실 한복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미끄러진 것인지 소파 옆 유리 탁자가 기울어진 채였고 그 위에 있던 찻잔이 깨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차 냄새가 났습니다. 아직 따뜻한 냄새. 곁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을 붙잡고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였고 두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자 여사였습니다. 여사님, 비켜주세요.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동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있었습니다.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동공 반응 확인, 호흡 확인, 손발 온도 확인. 입술이 약간 파랬습니다. 기범이 산소 마스크를 가져왔습니다. 심박 떨어지고 있어요. 알아. 도윤은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흉부 압박 위치를 잡았습니다. 심폐소생은 2번째 천성처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박자를 세는 목소리도 손에 들어가는 힘도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이 흔들렸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기범이 잡혔어요 하고 말했을 때 도윤은 이미 들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서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 회장을 이송하면서 한 번도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얼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인계를 마치고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점퍼 소매를 걷어 올리자 땀이 차 있었습니다. 기범이 자판기 커피를 하나 가져다 줬습니다. 오늘도 살렸네요. 도윤은 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 안에서 온기를 느끼며 천장을 봤습니다. 사흘 뒤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고진호 그룹 비서실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의례적인 감사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큰 사고를 넘긴 분들이 담당 구급대원을 찾아와 인사를 건네는 일. 도윤은 그럴 때마다 어색해하며 빨리 자리를 빠져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병원 특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고진호 회장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줄을 뺀 지 하루가 지났다고 했는데 눈빛이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칠순을 넘겼다는데 눈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오래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의 눈. 자네가 임도윤 씨요? 네. 내 목숨을 건진 사람. 도윤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잠시 도윤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를 찾듯이 도윤은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오시오. 네. 내 개인 수행 비서 겸 기사로 자리 만들겠소. 저택에 방도 드리고 대우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드리겠소. 도윤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터무니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자신은 구급차 기사였습니다. 비서 일을 해본 적도 없었고 재벌가 저택이라는 곳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엔 맞지 않습니다. 자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오. 회장의 목소리에는 협박도 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단했습니다. 오래 명령을 내려온 사람의 단단함. 그리고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소. 일주일. 도윤은 일어서면서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복도를 걷는 내내 회장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찾는 눈. 오래 찾고 있었던 눈. 집에 돌아와 할머니가 주무시는 방 앞에서 도윤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택은 서울 한복판에 있었지만 다른 세계였습니다. 담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도시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시장 골목의 냄새도 담벼락 너머에 남겨졌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로 자갈길이 이어졌습니다. 자갈 하나하나의 색이 고르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세심하게 관리해온 정원이었습니다. 도윤은 짐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자갈길을 걸었습니다. 현관에는 집사 김만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인상은 단정했습니다. 그가 도윤을 안내한 것은 먼저 자신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저택의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층별로 안내를 해줬습니다. 1층은 응접실과 식당, 회장 내외의 거실. 2층은 회장의 서재와 침실, 딸 고은채의 방. 그리고 복도 끝, 잠긴 문 하나. 저 방은요? 도윤은 잠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다른 문들과 달리 손잡이
아래에 자물쇠가 따로 달려 있었습니다. 문 앞 바닥에 작은 매트가 놓여 있었는데 매트 위에는 먼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지금도 자주 드나드는 방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외분의 개인 공간입니다. 김만수의 대답은 짧고 정확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몸이 지나가면서도 눈이 거기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문 아래쪽 틈새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전등이 켜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낮인데도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었습니다. 도윤의 방은 1층 별채 쪽 끝자락이었습니다. 시장 국밥집 다락방보다 3배는 넓었고 창문 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침대는 매트리스가 두꺼웠고 책상 위에는 깨끗한 수건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았던 방의 냄새가 났습니다. 새것의 냄새, 그리고 기다림의 냄새. 저녁 무렵 도윤은 처음으로 저택 내부를 혼자 걸었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유화도 있었고 흑백 사진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늦추며 사진들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 회장, 박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 웨딩 사진, 그리고 아이가 등장하는 사진들.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4살, 5살쯤 돼 보이는 아이의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눈이 컸고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기는 아이였습니다. 사진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 뒤로는 딸 고은채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은채의 사진은 이어졌지만 남자아이의 사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잠시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시 2층으로 올라갔을 때 복도 끝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잠긴 방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살짝 한 뼘 정도. 도윤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선자 여사가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액자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작은 꽃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꽃은 하얀 국화였습니다. 오늘 꺾어온 것인지 아직 싱싱했습니다. 여사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는데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한쪽에 유리 액자 안에 고이 접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란 셔츠였습니다. 아이 사이즈의 작은 노란 셔츠. 도윤은 그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느려지는 것 같은 감각.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소리 내지 않고 복도를 물러났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도윤은 멈췄습니다. 계단 벽 쪽에 커다란 괴종 시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높이가 어른 키를 넘을 만큼 웅장한 시계였습니다. 단단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유리 케이스 안에 추가 보였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12시 17분. 도윤은 시계 앞에 서서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추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엽이 풀렸거나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멈춰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택 안에 이렇게 오래된 시계가 멈춰 서 있는데 아무도 태엽을 감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집사 김만수가 옆을 지나쳤습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계가 멈춰 있네요. 네. 고장난 건가요? 김만수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럼요. 멈춘 겁니다. 그 대답 이후로 김만수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17분. 멈춰 있는 시간. 무언가의 시작이거나 무언가의 끝인 시간. 그날 밤 도윤은 새 방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택 안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끊겨버린 사진들, 아이 사이즈의 노란 셔츠, 무릎 꿇은 여사의 뒷모습, 멈춰있는 시계. 이 집에는 오래된 부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없는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지워지지 않은 채 이 집 구석구석에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감각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그 부재의 형태가 자신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원의 소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오늘따라 조금 무거웠습니다. 고운 채를 처음 제대로 마주친 것은 저택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도윤은 은채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 내외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은채는 회사에 다니느라 저택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복도에서 스치듯 본 적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걸음이 빨랐으며 도윤을 한번 쭉 훑어보고 특별한 인사 없이 지나쳤습니다. 경계하는 건지 무관심한 건지 알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은채는 식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놓고 뭔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입은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도윤이 주방에서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회장님 아침 준비 중입니다. 주방 이모가 있는데요. 이모님이 아직 출근 전이라서요. 은채는 잠시 도윤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식단 알아요? 네. 김만수 씨한테 인계받았습니다. 저염식, 흰죽 베이스, 나물 반찬. 흰죽은 싫어하세요. 도윤은 냄비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표고버섯 우린 육수로 베이스 잡고 죽 농도를 조금 묽게 했습니다. 냄새로 식감을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은채가 잠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요리사예요? 아닙니다. 전에 했었어요? 네. 오래전에. 그게 그날 아침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은채는 아버지 아침상이 나오자 한번 들여다보고는 자기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그냥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회장은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인근 보육원에 방문하는 것이 오래된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리라는 의사 판단에 따라 은채가 대신 가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운전 겸 동행을 맡게 됐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처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채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도윤은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육원 후원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30년 됐어요. 도윤은 그 말에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30년. 아까 복도에서 봤던 사진들이 끊어진 시간과 같았습니다. 왜 시작하셨는지는요?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것이 대답 같기도 했습니다. 보육원은 외곽주택가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20명 남짓 있었는데 은채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친숙한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은채는 가져온 간식을 나눠주면서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며 조용히 짐을 나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보육원 선생님이 간단한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도윤은 아이들 옆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은채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반찬 중에 견과류 조림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쪽에 손이 가다가 멈췄습니다. 반사적인 동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채도 같은 반찬을 향해 손을 뻗다가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를 봤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예요? 도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은채는 눈을 약간 좁혔습니다. 네. 왜요? 저도요. 은채는 잠시 도윤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 아침의 눈빛과 달랐습니다. 뭔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선을 내리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것만이었다면 그냥 우연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은채가 어린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러 은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은채는 놀란 반사적으로 양손 검지를 서로 꼬았습니다. 2번, 3번, 손가락을 꼬는 동작. 도윤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긴장하거나 당황할 때마다 하는 동작이 정확히 그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손 검지를 서로 꼬는 것. 어릴 때부터 해오던 버릇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버릇이 없어 보인다며 자주 혼냈던 동작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아침의 무거움과는 다른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까의 침묵은 낯선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지만 지금은 뭔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은채가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모님은요? 없습니다. 할머니 손에 컸어요. 할머니는요? 치매 초기입니다. 시장에 혼자 계세요. 은채는 고개를 돌려 도윤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느꼈지만 앞을 봤습니다. 혼자 챙겨요? 네. 힘들겠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그 말이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저택 앞에 차가 멈춘 뒤 은채는 내리면서 한 번 더 도윤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 혼자 남아 핸들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두 손의 검지를 서로 꼬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멈췄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선자 여사는 밥을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주방 이모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 절반 이상 남기 일수였고 이따금 식사 시간에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회장이 쓰러지면서 놀라신 것도 있었고 그 전부터 이런 경향이 있었다고 김만수가 귀띔해줬습니다. 아들 기일이 다가오면 여사의 상태가 늘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도윤이 저택에 들어온 지 2주째 되는 주 초였습니다. 그날 아침 여사는 식탁에 앉았다가 몇 분 만에 자리를 뜨셨습니다. 죽 한 숟갈을 드시고 수저를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주방 입구에서 봤습니다. 여사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퇴근한 주방 이모 대신 정리를 하다가 냉장고 안을 열었습니다. 식재료들을 점검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여러 재료들이 있었는데 야채 칸 맨 아래에 묶음으로 들어온 민들레 잎이 보였습니다. 민들레. 도윤은 그것을 꺼내 들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도윤의 미각은 절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5년 전 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두부를 다쳤고 치료는 됐지만 미각 신경 일부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짠맛과 단맛은 느낄 수 있었지만 섬세한 맛의 층위가 흐릿해졌습니다. 음식의 맛이 밋밋하게 뭉개져서 느껴졌습니다. 그 전까지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도윤에게 그 사고는 꿈의 종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들레 잎을 손에 들고 있는 그 순간 기억이 왔습니다. 기억이라기보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몸의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민들레를 데치고 물기를 꼭 짜고 잘게 다져서 죽에 넣는 과정. 손이 그 순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인지 언제 익힌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쌀을 불렸습니다. 다시마와 황태로 육수를 냈습니다. 민들레 잎을 데쳐 물기를 빼고 잘게 썰었습니다. 죽을 끓이면서 민들레를 넣는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너무 이르면 민들레의 향이 날아가고 너무 늦으면 식감이 뭉개진다는 것을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죽이 다 됐을 때 도윤은 한술 떴습니다. 미각이 살아났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5년간 뭉개져 있던 맛의 층위가 이죽 한술 안에서 또렷이 살아났습니다. 민들레의 쌉쌀한 끝맛, 황태 육수의 깊고 담백한 감칠맛, 쌀이 완전히 퍼진 부드러운 질감. 도윤은 수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눈이 약간 뜨거워졌습니다. 이 맛이었습니다. 자신이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아마 이 맛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재료들이 서로 자리를 찾아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순간의 맛. 숫자나 레시피가 아니라 감각이 만들어내는 맛. 도윤은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여사의 방 앞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를 했습니다. 여사님, 죽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여사는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 계셨는지 창 쪽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별로 안 고파요. 그냥 드셔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여사는 도윤이 내미는 쟁반을 보셨습니다. 죽그릇, 물컵, 작은 김치 한 조각.
많지 않은 구성이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민들레 죽입니다. 여사가 굳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릇 위로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을 보면서 여사의 표정이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묻자 여사는 뒤로 물러서며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도윤은 작은 탁자 위에 쟁반을 놓고 물러섰습니다. 여사는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술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수저를 든 채 그릇을 바라보면서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내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맛이야.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사는 계속 우셨습니다. 수저를 내려놓지 않은 채 죽 한 술을 손에 들고 그냥 우셨습니다. 도윤은 문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가야 하는지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사 옆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그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여사는 결국 죽을 다 드셨습니다. 마지막 한 술을 드시고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여사는 도윤을 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움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이 죽 어디서 배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정원을 걸었습니다. 소나무 아래 자갈을 밟으며 저택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민들레 죽의 레시피가 어디서 온 것인지, 왜 손이 그 순서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여사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2층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고 회장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정원을, 아마도 도윤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이 마주친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자갈이 발 아래에서 사각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벚꽃잎이 날아와 도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가 바람에 다시 날아갔습니다. 도윤은 멈춰서서 그 꽃잎이 날아간 방향을 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일은 도윤이 저택에 들어온 지 3주째 되는 날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 있었습니다. 회장의 회복식 메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매일 같은 흰죽에 나물 반찬이 반복되자 회장이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지로 드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전날 밤에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저염이면서도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방법, 재료 조합, 불 조절 방법. 요리사를 그만둔 뒤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는 냄비 앞에 서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지팡이 끝이 바닥을 짚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주치의가 아직 외출을 자제하라고 했는데 혼자 1층으로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주방 입구로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도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냄비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도, 지팡이 소리도, 기침 소리도, 도윤이 느끼기에 뭔가 굳어버린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회장이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 같았습니다. 도윤을 보고 있었는데 도윤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 입술이 약간 벌어진 채였습니다. 손에 쥔 지팡이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에 크게 놀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축해. 됐어.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잘려나왔습니다. 도윤은 손을 멈췄습니다. 회장은 시선을 걷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으며 돌아섰습니다. 잠깐 비서실장 불러. 네. 그리고 자네는 짐 정리해놔. 도윤은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짐 정리? 무슨 말씀이신지요? 들은 대로야. 회장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주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냄비 안에 죽이 불을 꺼도 한동안 보글거렸습니다. 비서실장 오재영이 도윤을 부른 것은 2시간 뒤였습니다. 응접실 소파에 앉아 오재영은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계약 해지 서류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재영은 미간을 좁힌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결정입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은 충분히 드릴 겁니다. 불편한 결정인 것 알지만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오재영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오재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도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도윤 앞에 섰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침에 주방 입구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굳어진 얼굴.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분노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자네 대체 목적이 뭐야? 목적이요. 왜 우리 아내를 흔드는 건가?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민들레 죽이 뭐요? 어디서 알아낸 거야, 그 레시피를. 우리 집 사람 얘기를 누구한테서 들은 거야. 아무에게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오재영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손이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말을 믿으라고? 못 믿으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들여다봤습니다. 아까 주방에서처럼 무언가를 찾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찾는다기보다 피하려는 눈이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의 눈. 나가. 낮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들고 왔던 것들을 그대로 넣으면 됐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짐을 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 정원이 보였습니다.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자갈길.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는 기다림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방이었습니다. 수건은 다시 접어서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처음과 같은 자리에 현관으로 나가는 복도에서 은채와 마주쳤습니다. 은채는 도윤의 가방을 보고 멈췄습니다. 어디 가요? 나갑니다. 아버지가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대문을 나설 때 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쫓겨난 것인데 쫓겨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남겨두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찾다 만 것들, 끊어진 문장들, 멈춰있는 시계. 도윤은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 방향으로 그냥 걸었습니다. 시장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좌판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고 국밥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문을 열지 않는 날이 요즘은 더 많아졌습니다. 단골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저택으로 들어간 뒤로는 이웃 아주머니가 대신 할머니를 챙기기로 한 터였습니다. 도윤이 골목으로 들어서자 분식집 아주머니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어머, 도윤아. 벌써 돌아온 거야? 네. 할머니 아까 좀 이상했어. 나한테 자꾸 뭘 물어보더라고. 무슨 날이 언젠지. 도윤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국밥집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밀자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할머니는 붓두막 앞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구부린 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잠드신 건지 그냥 앉아 계신 건지.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오늘은 정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은 눈에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흐릿하지 않고 또렷하게 초점이 맞는 눈. 왔어? 네. 짐은? 들고 왔어요. 할머니는 도윤의 가방을 봤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고 부엌에 들어가 물을 올렸습니다. 뭐라도 끓여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가 부엌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도윤아. 네. 나 오늘 정신이 있어. 도윤은 냄비 쪽을 보다가 돌아봤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래 미루어온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얼굴. 앉아. 도윤은 불을 줄이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도윤이 따라 들어가자 할머니는 방 한쪽 구석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벽 쪽에 밀어놓은 낡은 나무 괴짝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릴 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뭐가 들었냐고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항상 거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 괴짝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나프탈렌 냄새,
그리고 뭔가 다른 냄새. 도윤은 그 냄새를 맡은 순간 이유 없이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낡은 수건, 봉투 몇 개, 색이 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맨 아래에서 비닐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닐을 벗겼습니다. 노란 셔츠였습니다. 아이 사이즈의 작은 노란 셔츠. 도윤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저택에서 봤던 것과 같았습니다. 유리 액자 안에 접혀 있던 것과 같은 노란색, 같은 크기. 심지어 왼쪽 소매 끝에 작은 얼룩이 있는 것까지. 할머니는 그 셔츠를 두 손으로 들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아. 네. 넌 내 손자가 아니야. 방 안에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도윤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시장 골목 끝 벚나무 아래서 주웠어. 이 셔츠 입고 혼자 서 있던 애가 너야. 4살이었어. 아무리 기다려도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처음엔 그러려고 했어. 그런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데리고 왔어. 손잡고 이 골목으로. 그날 저녁에 밥 먹이고 재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한테 할머니 그러더라고.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못 보냈어. 내가 죄를 지은 거야. 도윤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몸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 셔츠가 내가 입고 있던 거야. 내가 세탁해서 여기다 보관했어. 언젠가는 내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못 줬어. 미뤘어. 치매가 오기 전에 말해야 한다 싶으면서도 계속 미뤘어. 할머니는 셔츠를 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하늘이 준 선물이었어. 내한테도 근데 다른 집에도 줬어야 했던 선물이었어. 미안하다, 도윤아. 도윤은 셔츠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이 얇았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왼쪽 소매 끝에 얼룩, 가까이서 보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얼룩이었습니다. 이것을 입고 벚나무 아래 서 있었다는 4살의 아이가 자신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셔츠를 가슴에 안은 채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껍고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자신을 키웠습니다. 이 손이 새벽마다 국솥을 저었고, 이 손이 학교 가는 날 도시락을 쌌고, 이 손이 아픈 날 이마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 손이 벚나무 아래서 자신의 손을 잡은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냄비가 보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골목 밖에서 시장 상인들이 좌판을 접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 안에 노란 셔츠를 내려다봤습니다. 저택의 유리 액자 안에 있던 것과 같은 셔츠. 박선자 여사가 무릎을 꿇고 바라보던 셔츠. 매일 세탁하며 기다린다고 했던.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의 사진들이 끊어진 시간, 멈춰 있는 시계, 민들레 죽의 레시피를 손이 알고 있었다는 것, 은채와 같은 알레르기, 같은 손버릇, 회장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 여사가 죽 한 술에 무너졌던 것, 도윤은 노란 셔츠를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고은채였습니다. 어제 왜 말없이 나갔어요. 도윤은 창문 쪽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골목 밖에 아침 시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소리, 생선 아저씨의 목소리, 어묵 국물 끓는 냄새. 회장님 결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결정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은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버지가 도윤 씨 주방에서 처음 봤을 때 실신할 뻔했어요. 내가 옆에서 봤어요. 오빠 닮아서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한동안 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 안에 노란 셔츠를 내려다봤습니다. 전날 밤 내내 손에서 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은채 씨, 네. 저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택으로 와요. 지금. 도윤은 전화를 끊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깨어 계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골목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눈이 맑았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요. 할머니는 도윤을 봤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노란 셔츠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삐걱거리는 세 번째 계단을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할머니가 등 뒤에서 나직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다녀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은채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 차림이었고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가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은채는 도윤의 손에 들린 노란 셔츠를 봤습니다. 눈이 멈췄습니다. 한 박자 늦게 시선을 올렸습니다. 들어와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채는 도윤을 응접실이 아닌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도윤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언제요? 도윤 씨 머리카락으로요. 구급차 이송했을 때 아버지 혈액 샘플이 병원에 있었고, 죄송해요. 말없이 한 거. 언제 의뢰했습니까? 도윤 씨 처음 저택에 온 날이요. 도윤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은채는 처음부터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 알고 있습니까? 알아요. 은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다시 잡혔습니다. 열어봐요. 도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는 2장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검게 굵은 글씨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자관계 일치 확률 99.9%. 도윤은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말했습니다. 오빠. 그 한마디가 서재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동그란 얼룩이 생겼습니다. 은채가 먼저 울었습니다. 소리를 참으며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서재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 입자들이 햇빛 안에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요? 모르세요. 아직? 여사님도요? 네. 도윤은 손에 들린 두 가지를 봤습니다. 검사 결과지와 노란 셔츠. 이걸 들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은채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장의 침실 앞에 멈췄습니다. 문 안에서 회장과 여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오전의 소리. 도윤은 문 앞에서 잠시 섰습니다. 손 안에 노란 셔츠를 한번 봤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은채가 뒤에 섰습니다. 회장은 창가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사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뭔가를 읽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도윤을 봤습니다. 짐을 싸서 나간 도윤이 다시 들어온 것이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창밖으로 뒀습니다. 무슨 일이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의 날선 목소리와 달리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가 회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두 가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검사 결과지와 노란 셔츠. 여사가 셔츠를 봤습니다. 그 순간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읽고 있던 책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사가 탁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셔츠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셔츠에 닿는 순간 여사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회장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탁자 쪽으로 왔습니다. 셔츠를 봤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지를 봤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노인의 손이 종이를 쥔 채 흔들렸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 눈에 있는 것은 도윤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이 쌓인 눈이었습니다. 찾아다니던 30년, 기다리던 30년, 자책하던 30년이 담긴 눈.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이, 그룹을 일군 사람이, 이 집안에서 누구보다 단단하게 서 있던 사람이 도윤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여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아들아. 회장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목소리를 이 사람이 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저택의 누구도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리고 찾질 못했다. 30년을 찾았는데 여사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가 나는 울음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뭔가를 결심하고 이 방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사가 자신의 손을 잡은 순간, 그 손의 온도가 전해지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은 두 사람 앞에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동시에 안았습니다. 셋이서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채는 방 입구에서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무릎을 감싸 안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을 품에 안은 채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보였습니다. 정원의 소나무가 보였습니다. 자갈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로 어디선가 날아온 벚꽃잎 한 장이 유리창에 잠깐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 시장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의 국밥집, 삐걱거리는 세 번째 계단, 할머니의 두껍고 거친 손, 그 손도 지금 이 손들과 같은 손이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간 동안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손. 회장이 울음을 가라앉히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잘 살았습니다. 누가 키웠냐? 할머니요. 시장 국밥집 할머니가요.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가야겠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셔야 해요. 봄이었습니다. 저택 마당에 접이식 식탁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보가 덮였고 그 위에 그릇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접시, 수저, 작은 꽃병. 꽃병 안에는 누군가 마당 한쪽에서 꺾어온 민들레 한 줄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소나무 아래 자갈길에 햇빛이 드리워졌습니다. 도윤은 주방에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냄비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사를 위한 연근 조림, 하나는 회장의 저염 갈비찜. 옆에서 은채가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요리는 할 줄 모른다고 했는데 손이 느리고 서툴렀지만 하겠다고 우겼습니다. 이거 맞아요? 참기름 반 숟갈만 더 넣으세요. 반 숟갈이 어느 정도야? 그냥 조금이요. 은채가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도윤은 웃었습니다. 주방 너머 거실 쪽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이옥순 할머니와 박선자 여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한 날 여사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 한참을 그냥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죄인이라고 돌려드렸어야 했는데 못 돌려드렸다고. 두 사람이 서로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며 울었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두 어머니는 이상하게 잘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사에게 국밥집 단골 손님 이야기를 했고 여사는 할머니에게 도윤이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3살 때 민들레를 입에 털어넣고 쓰다며 울었다는 이야기, 처음 숟가락을 잡던 날 혼자 밥을 다 떠먹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이야기,
할머니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도윤이 그랬어요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의 기억 안에 같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불을 줄이고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주방 밖으로 나가다가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계단 옆에 있는 괴종시계 앞이었습니다. 12시 17분에 멈춰 있는 시계. 도윤이 저택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서 있던 시계. 도윤은 시계 앞에 섰습니다. 유리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쪽에 태엽 감는 키가 있었습니다. 낡아 있었지만 녹슬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닦아두었습니다. 태엽은 감기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오래 있었습니다. 도윤은 키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태엽이 감기는 느낌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딸깍, 딸깍. 작고 단단한 소리. 시계추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힘있게. 추가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침이 돌았습니다. 분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12시 17분에서 18분으로, 19분으로 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도윤은 유리 케이스를 닫았습니다. 시계를 올려다 봤습니다. 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멈추지 않고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지팡이 소리 없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지팡이 없이도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회장은 도윤 옆에 서서 시계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째깍째깍.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 거의 다 됐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오세요. 회장은 천천히 시계에서 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도윤도 회장을 봤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밥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식탁이 펼쳐졌습니다. 이옥순 할머니가 여사에게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오래된 친구 같았습니다. 은채가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도윤이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사람이 식탁 앞에 모였습니다. 벚나무가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졌던 꽃이 다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몇 장 떨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 위에, 다섯 사람의 어깨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두 할머니 사이에 앉았습니다. 왼쪽에 이옥순 할머니, 오른쪽에 박선자 여사. 두 손으로 각자의 손을 한 번씩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두 손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한 손은 오래된 국솥의 온기였고 한 손은 30년 기다림의 온기였습니다. 은채가 수저를 놓으면서 도윤을 봤습니다. 씩 웃었습니다. 도윤도 웃었습니다. 회장이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먹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과도, 다짐도, 그리고 처음으로 내밀어 보는 오늘도. 수저가 움직였습니다. 밥상 위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의 어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국밥집에 데려왔던 날
생전 처음 보는 국밥을 들이켜더니 빈 그릇을 내밀었다는 이야기. 식탁이 웃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복도 안쪽에서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멈추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저택안을 지나 마당까지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벚꽃이 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었습니다.